이념의 불꽃, 피로 물든 대륙을 달리다. 김범우는 자신이 벌교라는 작은 무대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비극의 목격자로 살고자 했을 뿐인데 그 중립이라는 지성인의 고독한 선택은 결국 양쪽 모두의 의심과 증오를 사는 결과를 낳았다. 그의 노트에 적힌 좌우익의 모든 폭력과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한 냉철한 기록은 그를 가장 위험한 반동분자로 지목하게 만들었다. 특히 정연동은 김범우의 지성이 가진 비판적 칼날이 자신의 새로운 질서에 가장 큰 위협임을 간파했다. 체포는 새벽 안개가 벌교 읍내를 감싸고 있을 때 일어났다. 우익 청년단과 경찰 복장이 뒤섞인 사복부대가 그의 낡은 하숙집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그들의 눈빛은 체포 명령에 따른 의무감보다는 지식인에 대한 뿌리 깊은 적개심으로 이글거렸다. 김범우는 그들이 자신의 책장을 뒤엎고 펜과 잉크병을 집어 던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자신의 노트를 빼앗아가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다. 그는 문이 부서지는 굉음과 함께 자신의 고독한 세계가 파괴되는 소리를 들었다. 청년단원들은 그의 책과 노트 위에 불순분자, 빨갱이 조력자라는 붉은 글씨를 휘갈겨 썼는데 그 행위 자체가 그들의 무지몽매함과 맹목적인 폭력성을 상징했다. 김범우는 그들의 폭력에서 일제 순사들의 야만적인 그림자를 보았고 해방이 단지 지배자의 얼굴만 바꾸었을 뿐이라는 쓰라린 진실을 깨달았다. 경찰서 취조실의 공기는 습하고 퀴퀴했다. 취조관은 다름 아닌 정연동이었다. 정연동은 고문 대신 논리로 김범우를 짓밟으려 했다. 그는 김범우의 노트를 펼쳐 보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노트에는 박승도 일가의 소장농 착취 실태, 좌익 무장대원의 구성원, 분석 및 농민들의 지지 이유 등이 담겨 있었다. 정연동은 이 기록을 양비론적 선동이라 규정했다. 김군, 자네가 벌교에 돌아와 쓴 이 기록들은 문학 작품이 아니라 현존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네. 자네는 지주들의 착취를 폭로하고 염상진의 폭력혁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나? 자네가 말하는 중립이란 결국 좌익에 대한 이성적인 변호일 뿐이야. 왜냐? 우익의 질서가 견고할수록 자네의 비판적 위치가 흔들리기 때문이지. 자네는 가진 자들의 위선을 비난하며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을 채우고 싶었던 것 아닌가? 그게 바로 가장 치사한 지식인의 기회주의일세. 정연동의 논리는 서구 법철학의 가면을 쓰고 있었으나 그 심장부는 개인의 탐욕과 계급적 공포로 뛰고 있었다. 그는 김범우의 지성이 자신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비수임을 알았기에 그를 논리적으로 말살하려 했다. 김범우는 차가운 취조실 의자에 앉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군, 나의 기록은 어느 쪽의 깃발도 들지 않았네. 나는 당신들의 폭력과 염상진의 폭력을 모두 기록했소. 하지만 당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질서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불의와 착취의 시스템을 옹호하는 것이었네. 굶주린 사람들에게 밥을 주지 않는 국가와 질서는 살인자와 다름없소. 나의 비판은 혁명에 대한 변호가 아니라 당신들의 위선과 폭력에 대한 기록이었네. 당신들은 법의 이름으로 가장 잔인한 테러를 자행하고 있소. 내가 기록하지 않은 것은 당신들의 탐욕과 위선이 어떻게 농민들을 총칼로 몰아넣었는지에 대한 과정일 뿐이네. 그것은 이미 역사가 진행 중인 명백한 사실이기에 굳이 쓸 필요가 없었다네. 정연동은 이 말에 미소를 지웠다. 그의 얼굴에는 지식인에 대한 경멸이 떠올랐다. 자네는 역사의 승자가 될 수 없어. 역사는 힘을 가진 자의 것이지 양심을 가진 자의 것이 아니야.
자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부당한 체포와 신문이야말로 현실의 역사가 자네의 허황된 중립에 내리는 냉혹한 심판일세. 자네는 책상 물림에 불과해. 현실의 피냄새를 맡지 못하는 지식인의 오만이 자네를 이 감방에 가둔 걸세. 그는 마지막으로 김범우에게 변절을 종용했다. 지금이라도 자네의 노트를 불태우고 우리의 질서에 협력하기에. 자네의 지성은 충분히 쓸모가 있네. 김범우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그는 정현동과의 이념 논쟁이 무의미함을 알았다. 이 싸움은 지성과 지성의 싸움이 아니라 힘과 양심의 싸움이었다. 김범우는 취조실의 어둠 속에서 자신이 기록하지 못한 민중의 무수한 고통과 한을 떠올렸다. 그는 체포되었으나 그의 정신과 양심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체포는 그에게 이 시대의 비극을 몸소 체험하는 마지막 증인이 될 기회를 제공했다. 그는 침묵하며 다가올 운명과 역사의 냉정한 눈을 기다렸다. 취조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만이 피해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무심히 알리고 있었다. 김범우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나의 중립은 현실의 힘 앞에 무너졌을지 몰라도 진실을 기록하려는 의지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가 겪는 고통은 곧 이 시대 전체가 겪는 고통의 축소판이었으며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지식인의 사명을 다시 한번 굳건히 했다. 취조와 구금의 고통 속에서 김범우의 육체는 갇혔지만 그의 정신은 오히려 더욱 드넓은 사색의 세계로 확장되었다. 좁고 습한 감방의 창살 너머로 보이는 구만리장천을 떠도는 한 조각. 구름은 그에게 자유와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은유를 제공했다. 김범우는 감방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이념과 계급 투쟁의 광풍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가장 고독하면서도 가장 자유로운 사유의 공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벌교에서 겪은 모든 비극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재해석하기 시작했다. 감방의 곰팡이 냄새와 습기가 그의 육체를 짓눌렀지만 그의 영혼은 이 협소한 감옥을 벗어나 우주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구만리장천을 떠도는 구름. 구름은 국경도, 이념도, 계급도 초월한다. 그저 자연의 순리에 따라 바람에 몸을 맡길 뿐이다. 김범우는 인간의 삶이 저 구름과 같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다. 본래 자유로운 존재였으나 인간이 만든 허상과 질서에 갇혀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야만적인 현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이성이 이 비극적인 야만 앞에서 왜 이토록 무력했는지 끊임없이 자문했다. 구름은 또한 민중의 한과 같았다. 넓은 하늘을 떠돌지만 비가 되어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존재의 무게를 알 수 없는 억눌린 슬픔이었다. 그는 감방 안에서 소아의 고통을 뼈저리게 상상했다. 순수한 영혼이 이념과 폭력의 희생양이 되는 과정. 소아는 무당이라는 미신적 존재였지만 그녀의 구파는 민중의 억눌린 무의식을 대변하는 가장 강력한 정신적 해방구였다. 우익이 소아를 탄압한 것은 단순히 미신을 타파하기 위함이 아니라 민중의 정신적 구심점을 파괴하여 그들을 체제에 완전히 복속시키기 위함이었다. 김범우는 소아가 겪었을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모멸감을 떠올리며 이념이 인간의 영혼에 가하는 가장 잔인한 폭력에 대해 기록하지 못했음을 후회했다. 그는 소아의 비극적인 운명에서 조선 민족의 영혼이 겪는 고통을 보았다. 김범우는 감방에서 조계산의 염상진을 떠올렸다. 산속에 갇힌 염상진의 처지도 결국은 또 다른 형태의 구금이 아닐까? 염상진은 혁명이라는 이념의 감옥에 갇혀 인간의 본질적인 연민과 회의를 스스로 거세하고 있었다.
그는 정현동이 만든 물리적인 감옥에 갇혔지만 염상진은 스스로 만든 이념적인 감옥에 갇힌 채 폭력의 순환을 끊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염상진의 불타는 열정이 결국은 그 자신을 태워버릴 불길임을 예감했다. 그의 시선은 다시 창살 너머의 구름으로 향했다. 구름은 자유로웠으나 동시에 덧없었다. 영원히 같은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변하며 소멸했다. 김범우는 이 구름처럼 인간의 역사와 이념 역시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덧없는 현상임을 깨달았다. 자유와 역사의 진실은 어느 한쪽의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구름처럼 모든 것을 초월하여 흘러가는 자연의 섭리 속에 있음을 깨달았다. 이러한 사색은 그에게 개인적인 회한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과 이웃을 외면하고 지식인의 중립이라는 냉정한 관찰자의 역할만을 고집했다. 그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가장 가까운 관계들을 방치하고 역사라는 거대한 담론에만 매몰되었음을 인정했다. 그의 중립은 비겁한 방관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고통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만회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감옥에서 자신이 기록해야 할 역사의 정체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 그것은 승자의 기록도 패자의 변명도 아니었다. 오직 이념의 광풍 속에서 인간이 겪은 고통과 고뇌 그 자체였다. 그는 구만리장천을 떠도는 구름처럼 어느 쪽에도 얽매이지 않는 오직 진실만을 향한 사색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고독한 사유는 그를 시대의 모든 비극을 담아낼 그릇으로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감옥은 그에게 육체의 억압을 주었으나 정신적인 해방을 선사했다. 그는 이 감옥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의 양심에 있음을 깨달았다. 김범우는 취조실과 감방에서 겪은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통해 역사의 정체에 대한 자신의 기존 관념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되었다. 그는 동경에서 배웠던 선형적이고 진보적인 서구, 역사관과 벌교에서 목도한 피해 복수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역사 사이의 간극에서 깊은 지적 고뇌에 빠졌다. 그가 대학에서 배웠던 역사는 계몽과 이성의 발달, 그리고 민주주의의 승리로 나아가는 합리적인 과정이었다. 그러나 벌교의 현실은 이성이 폭력의 도구가 되고 해방이 또 다른 압제의 서막이 되는 비합리적이고 야만적인 현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노트가 압수된 후에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역사를 향한 질문을 던졌다. 냉철한 비판을 생리로 가진 역사의 정체는 무엇인가? 김범우는 역사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행위가 아니라 현재의 폭력과 불의를 비판하고 미래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교훈을 제공하는 냉철한 심판자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의 역사는 승자의 총칼에 의해 쓰여지고 있었다. 정현동이 말했듯이 힘을 가진 자가 곧 역사의 주인이 되는 잔혹한 현실이었다. 김범우는 특히 한국사에서 이 악순환의 역사를 절감했다. 수많은 왕조 교체와 외세의 침략 속에서 민중의 삶은 단 한 번도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지 못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민족 내부의 이념 대결이라는 새로운 착취의 옷을 입고 민중을 짓밟았다. 그는 역사의 진정한 정체가 쌀과 피의 기록에 있음을 깨달았다. 역사의 모든 사건들은 결국 누가 쌀을 가졌고 누가 피를 흘렸는가라는 단순한 진실로 귀결되었다. 토지 없는 농민의 굶주림이 염상진의 혁명을 낳았고 토지를 지키려는 지주들의 탐욕이 정현동의 폭력적인 질서를 낳았다. 김범우는 염상진의 폭력혁명이 왜 필연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혁명이 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지 역사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염상진의 혁명은 수탈당한 민중의 한이라는 가장 뜨거운 감정에서 비롯되었기에 강력한 정당성을 가졌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무장투쟁은 결국 피는 피를 낳는다는 폭력의 순환 법칙에 갇힐 수밖에 없었다. 역사는 수단이 목적을 타락시키는 비극적인 사례를 수없이 증명해왔다. 반면 정현동과 지주들의 우익 질서는 법과 질서라는 가장 차가운 이성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들의 역사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교활한 자기 합리화의 연속이었다. 그들은 서구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진보적인 역사 이론을 가져와 조선의 봉건적인 착취 구조를 포장하는 데 사용했다. 정현동의 논리는 가장 세련된 폭력이었으며 김범우는 정현동의 역사관이야말로 가장 비판받아야 할 위선적인 역사라고 단정했다. 정현동이 말하는 자유는 굶주린 자유였으며 질서는 착취할 권리를 의미했다. 김범우는 역사의 진정한 정체가 이념을 심판하는 고독한 양심에 있음을 깨달았다. 역사는 이념의 깃발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념이 짓밟은 인간의 고통을 기록해야 한다. 진정한 역사는 승자나 패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민중의 시선으로 쓰여져야 했다. 그의 이 고뇌는 감방 안에서 역사의 거대한 강의 흐름을 홀로 깨닫는 과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체포와 신문 과정마저도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이 경험은 그에게 이론이 아닌 현실의 폭력을 가르쳐 주었으며 그의 비판 정신을 더욱 날카롭게 연마시켰다. 김범우는 비록 육체는 갇혔지만 그의 정신은 역사의 냉철한 심판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감방의 차가운 벽이 역사의 잔혹함을 대변한다면 그의 고독한 사색은 그 잔혹함을 비판하는 유일한 목소리였다. 그는 역사의 정체를 규명하기 위한 지성인의 고독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고통이 역사를 증언할 자격을 부여한다고 믿었다. 까마귀 때는 벌교 읍내를 활보하는 우익 청년단과 경찰의 합작 조직에 대한 가장 적절한 비유였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죽음과 공포를 몰고 다녔으며 해가 지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는 야만적인 존재였다. 그들의 등장은 우익의 힘을 과시하는 동시에 좌익에 대한 극도의 증오와 공포심을 민중에게 주입하는 수단이었다. 김범우의 체포 후 정현동의 통제 아래 놓인 까마귀 떼의 횡포는 극에 달했다. 그들은 합법적인 공권력의 뒤에 숨어 개인의 원한과 탐욕을 충족시켰다. 이들의 활동은 염상진의 무장봉기를 앞두고 좌익 세력을 완전히 와해시키려는 정치적인 목적과 지주들에게 반항하는 모든 민중을 억압하려는 계급적인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읍내의 분위기는 숨막히는 공포 그 자체였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시장 상인들은 입을 닫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졌다. 까마귀 떼는 좌익 인사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람들의 집을 밤중에 습격하여 물건을 부수고 가족을 신문하며 공포심을 극대화시켰다. 특히 마을 이장과 구멍가게 주인 등 중립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이들의 주된 표적이 되었다. 그들은 중립지대를 없애고 모든 사람을 우익의 편으로 강제 편입시키고자 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좌익을 숙청하는 것을 넘어 읍내의 모든 경제적, 정신적 통로를 장악하는 데 있었다. 약간의 재산이라도 가진 소지주들 역시 좌익 부역 혐의로 몰려 재산을 빼앗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가장 잔혹했던 사건은 좌익 혐의로 체포된 한 농민에 대한 공개적인 처벌이었다. 까마귀 떼는 그 농민을 읍내 광장으로 끌고 와 반민족 행위자라는 팻말을 걸고 구타했다. 청년단원들은
일제시대 순사들보다 더욱 잔혹하게 곤봉을 휘둘렀다. 그들의 구타 소리는 읍내 전체에 울려 퍼졌고 광장을 둘러싼 사람들은 공포와 무력감 속에서 그 장면을 지켜봐야 했다. 황태수와 같은 청년단 간부들은 이 폭력에 개인적인 쾌감을 느끼며 더욱 광적으로 변해갔다. 그들의 폭력은 이념의 깃발을 들고 있었으나 그 내면은 분노와 열등감 그리고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으로 가득 찬 짐승의 본능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지배자가 된 자신들의 권력을 만끽하며 이전의 피지배 계층으로서 겪었던 모멸감을 폭력으로 보상받으려 했다. 정현동은 이 폭력의 선봉에 서지 않았으나 그의 냉철한 지시는 이 야만적인 행위들을 합리화하고 조직화했다. 김범우는 감방 안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구타 소리를 들으며 이 까마귀 때의 폭력이야말로 혁명을 잉태하는 가장 강력한 자궁임을 깨달았다. 우익의 압제가 강해질수록 농민들의 분노와 염상진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져갔다. 까마귀 떼가 행하는 무자비한 탄압은 결국 좌익봉기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 그는 이 암흑과 폭력의 시대를 견뎌내기 위해 지식인의 역할을 되새겼다. 폭력의 한복판에서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것이 김범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까마귀 떼의 검은 그림자가 벌교를 뒤덮을수록 김범우는 다가올 피의 폭발을 예감하며 침묵 속에서 자신의 양심을 더욱 단련시켜야 했다. 읍내의 모든 풍경은 이제 비극의 전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까마귀 떼의 폭력의 논리가 결국 자멸을 초래할 것임을 확신했다. 폭력은 잠시 승리할지 모르나 민중의 마음을 영원히 얻을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조계산의 침묵이 깨졌다. 염상진이 지휘하는 인민유격대의 움직임은 오랜 어감 아래 응축된 민중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을 알렸다. 그들의 목표는 벌교 읍내 경찰서와 우익 청년단의 거점, 그리고 대지주 박승도의 저택이었다. 무장봉기, 곧 기습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농민들의 생존 투쟁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염상진은 가장 정교하고도 무모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기습의 성공만이 혁명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음을 알았다. 유격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뚫고 읍내로 진입했다. 그들은 굶주림과 복수심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있었다. 염상진은 공포를 모르는 맹수처럼 선두에 섰다. 그는 혁명이 총칼로 시작되지만 그 근본은 민중의 밥그릇에 있음을 잊지 않았다. 경찰서 기습은 가장 격렬했다. 좌익 행동대원들은 지형과 경찰의 허점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단숨에 경찰서 내부로 진입했다. 총성이 울려 퍼지고 어둠 속에서 비명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들은 좌익의 강렬한 기세와 오랜 시간 준비된 분노 앞에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이들은 대부분 지주들의 사병 출신으로 혁명적 사명감으로 무장한 유격대원들의 기세를 꺾을 수 없었다. 염상진은 과감한 지휘력으로 혼란에 빠진 대원들을 통솔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한 농민 출신 대원은 난생 처음 잡아보는 총이었지만 가슴속의 분노가 그를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에게 총성은 복수이자 해방의 종소리였다.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던 자신의 형제들을 떠올리며 방아쇠를 당겼다. 정현동이 머무는 우익 청년단 거점 역시 동시에 공격받았다. 청년단원들은 경찰의 보호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갑작스러운 좌익의 공격에 허둥지둥 무너졌다. 까마귀 떼의 거만함은 현실의 총탄 앞에서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으로 바뀌었다.
그들이 휘둘렀던 곤봉과 쇠파이프는 좌익의 구식 소총과 수류탄 앞에서 무력했다. 정현동은 치밀한 방어 계획을 세웠으나 염상진의 기습적인 타이밍과 민중의 분노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간신히 몸을 피했지만 그의 이성적인 질서는 하룻밤 사이에 피와 혼란 속에 파묻히고 말았다. 그의 도주는 우익 질서의 취약성을 상징했다. 읍내를 장악한 좌익 유격대는 곧바로 박승도의 저택으로 향했다. 지주의 상징인 그 거대한 한옥은 수백 년간의 착취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유격대원들은 저택의 벽을 부수고 곳간을 열었다. 쌀을 굶주린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순간 혁명의 정당성은 극대화되었다. 농민들은 토지는 농민에게 라는 구호를 외치며 난생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에 휩싸였다. 이 쌀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계급 해방의 증거였으며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감방에 갇혀있던 김범우는 밖에서 들려오는 격렬한 총성과 함성을 들었다. 그는 염상진의 혁명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총성은 그에게 자신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소리이자 민중의 억눌린 울음이 폭발하는 소리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연민이 교차했다. 그는 이 폭력적인 해방이 결국 더 큰 폭력을 부를 것임을 알았지만 억압받던 민중의 일시적인 승리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지울 수 없었다. 염상진의 기습은 단 하룻밤 동안 벌교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그는 지주와 친일파 숙청을 선언하며 새로운 인민정부의 수립을 선포했다. 이 짧은 승리의 순간은 수많은 희생을 예고하는 가장 격렬하고 비극적인 폭발이었다. 읍내의 어둠 속에서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는 이미 다가올 피바람의 전조와 다름없었다. 염상진은 혁명의 첫 단추를 깨었지만 그 단추는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다.